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알게 된 남편의 숨겨진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58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준호가 2달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출근길에 차 안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이제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의 서재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녹음기 5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녹음기에는 색깔별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작은 글씨로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파란색 스티커에는 지연, 초록색에는 수환, 노란색에는 혜주, 빨간색에는 민서, 그리고 흰색에는 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이 이름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왜 이런 녹음들을 남겨두었던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온 또 다른 삶을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녹음기는 파란색이었습니다. 날짜는 작년 5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밤, 혼자 방에 앉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엄마랑 다시 살아요. 엄마가 일자리를 구했대요. 그래서 저 시설에서 나갈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정말 잘 됐구나. 아저씨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네, 아저씨. 그동안 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학원비도 내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요. 아니야, 지연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아저씨는 조금 도운 것뿐이야. 아저씨, 나중에 제가 크면 아저씨처럼 착한 어른이 될게요. 저도 어려운 아이들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라는 아이가 누구인지, 남편이 왜 이 아이를 도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배경 소음을 주의 깊게 들어보니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설 같은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디를 다녔던 걸까요? 다음 날, 저는 남편의 통장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한빛복지센터라는 곳으로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였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한빛복지센터를 검색해보니 서울 외곽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왜 이곳에 후원을 했던 걸까요? 그것도 저에게 말도 없이.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남편의 차 내비게이션에 마지막으로 입력된 주소가 바로 한빛복지센터였습니다. 남편은 그날 그곳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한빛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센터장이라는 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준호 씨의 아내입니다. 혹시 저희 남편이
그쪽 센터에 후원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요. 센터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고준호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 듣고 저희 모두 슬퍼했습니다. 선생님은 5년 동안 저희 센터 아이들을 후원해 주셨어요. 특히 지연이라는 아이를 많이 도와주셨죠. 지연이요? 네, 지연이는 엄마가 일자리를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어서 저희 센터에 왔었어요. 선생님이 지연이 학원비며 생활비며 많은 걸 도와주셨죠. 작년에 지연이 엄마가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지연이를 데려갔어요. 선생님이 지연이 엄마 취업도 도와주셨거든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30년을 함께 살면서 저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전혀 몰랐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제 남편이 돌아가신 날 그쪽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그날은 지연이가 센터에 놀러 온다고 해서 선생님께 연락드렸었어요. 지연이가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센터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오시지 못하셔서 지연이가 많이 울었어요.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지연이를 만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영 만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두 번째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초록색 스티커가 붙은 녹음기였습니다. 날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수환입니다. 그 일, 결국 들켜버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환아, 괜찮아.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형님, 하지만 회사에서 저를 찾고 있어요.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내부 고발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수환아, 일단 숨어 있어. 내가 변호사랑 상의해 볼게. 내가 모은 증거 자료 잘 보관하고 있지? 네, 형님. 근데 형님, 이러다가 형님까지 위험해지는 거 아닐까요? 저 때문에. 걱정 마. 형은 괜찮아. 너만 조심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수환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병원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환이라는 이름과 회사, 횡령, 내부 고발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뉴스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형 제약회사 회계 담당자 실종, 횡령 혐의 조사 중. 기사를 읽어보니 김수환이라는 회계 담당자가 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김수환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녹음을 들어보니 수환은 도주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부 고발을 했고 회사가 오히려 수환에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 제약회사는 남편이 일하던 대학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회사였습니다. 남편은 그 회사와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수환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꺼진 전화였습니다. 수환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심장마비였을까요? 혹시 수완과 관련된 일 때문에 남편이 위협을 받았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이메일을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은 평소 이메일을 잘 쓰지 않았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한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김수환의 사건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수환이가 모은 증거 자료를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뵙겠습니다. 남편은 수환을 돕기 위해 증인으로 나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까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뒤쪽 오래된 의학 서적 사이에서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해 보니 수십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계 장부, 이메일,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증거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위험한 증거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남편이 위협을 받았던 걸까요? 세 번째 녹음기는 노란색이었습니다. 날짜는 2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행복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은 미나예요.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을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축하해요, 혜주 씨. 미나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남편이 암 수술 받을 때도, 제가 임신했을 때도 치료비가 없어서 막막했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미나 엄마, 이제 남편분도 건강하시니까 행복하게 사세요. 네, 선생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혜주라는 이름을 남편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내과 교수로 일했습니다. 혜주는 남편의 환자였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환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생각보다 적게 통장에 들어온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이 일하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혜주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남편의 아내라고 하자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고준호 교수님 때문에 병원에서 조사가 있었어요. 환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 게 규정 위반이라고요. 네, 규정 위반이요. 네, 병원 규정상 의사가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주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리베이트나 뇌물로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고준호 교수님이 여러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신 게 알려져서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교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조사가 중단됐어요. 하지만 교수님 명예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규정 위반이라는 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진료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남편이 컴퓨터에 저장해둔 파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혜주라는
환자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강혜주, 32살. 남편이 위암 말기였고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려고 했지만 남편 준호가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저는 남편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은 가끔 일기를 썼습니다. 2년 전 6월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강혜주 환자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다. 혜주는 임신 3개월이다. 치료비가 없어서 낙태를 고려한다고 했다. 차마 그럴 순 없다. 내가 도와야겠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의심받을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녹음기는 빨간색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날짜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고준호 선생님, 선생님이 제 인생을 망쳐놓으셨어요. 선생님 때문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 씨, 진정하세요. 우선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진정하라고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선생님이 오진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살 수 있었어요. 민석 씨, 제가 오진을 한 게 아닙니다. 당시 아버님의 증상으로는 단순 위염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거짓말 마세요. 아버지는 계속 아프다고 하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위염약만 처방하셨잖아요. 6개월 후에 다시 왔을 때는 이미 위암 말기였어요. 선생님이 제대로 검사했다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어요. 민석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시 검사 결과상 됐어요. 선생님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이 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저는 선생님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 끝낼 거예요. 선생님을. 녹음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이라는 사람이 남편을 협박한 것입니다. 그것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남편분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부검 결과도 자연사로 나왔고요. 협박이 있었다고 해도 직접적인 살해 행위가 없으면 입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남편을 죽이겠다고 했어요. 부인 협박죄로는 고소할 수 있지만 남편분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장마비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민석의 협박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석이라는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진료 기록에서 민석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박철민 65세. 2년 전 위암 말기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석은 박철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박철민의 장례식장 조물록을 확인했습니다.
상주로 박민석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석 씨시죠? 저는 고준호 선생님의 아내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습니다. 선생님 부인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민석 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제발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민석 씨를 만나기 이틀 전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마지막 녹음기를 듣기 전에 저는 먼저 민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민석은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깊은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은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 씨,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민석 씨가 제 남편을 협박했나요? 네. 그날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0일이 지났는데도 저는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를 원망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끝낸다고 했나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 말이 잘못 녹음된 거예요. 제가 그날 선생님께 소리를 지르고 나서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오진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 주셨어요. 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은 저한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석 씨, 이제 아버지를 보내드리세요. 그게 아버지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제가 다음 주에 끝낸다고 한 건 원망을 끝낸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아버지를 보내드리겠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녹음이 거기서 끊겨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이 남편을 해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인, 선생님이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석 씨 아버지의 마지막 치료를 제가 맡았던 것은 제 인생의 큰 슬픔이지만 민석 씨를 만난 것은 제게 가르침을 줬다고 하셨어요. 의사로서 더 겸손해져야 한다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흰색 녹음기였습니다. 남편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해. 내가 살아생전에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5개의 목소리는 내 삶의 그림자야. 내가 옳다고 믿은 선택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었을지도 몰라. 지연이를 도운 일, 수환이를 숨겨준 일, 개주에게 치료비를 준 일, 민석이의 아버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일, 이 모든 게 내 삶의 흔적이야. 남편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진아, 나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하지만 완벽하지는 못했어. 때로는 규정을 어겼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썼어.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 내가 도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남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짐을 남기게 돼서.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해. 그래야 진실이 묻히지 않으니까.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30년을 함께한 우리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온 삶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완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연락했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최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최영희 변호사에게 남편이 남긴 USB를 전했습니다. 고준호 선생님이 이걸 보관하고 계셨군요. 이 증거가 있으면 김수환 씨를 도울 수 있습니다. 수환 씨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최영희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환 씨는 지금 숨어 있어요. 제약회사가 사람을 동원해서 수환 씨를 찾고 있거든요. 협박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증거가 있으면 검찰에 제출할 수 있어요. 수환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일주일 후 저는 수환을 만났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수환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머리가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형님의 부인이시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이 저 때문에. 수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환 씨, 제 남편이 수환 씨를 도우려고 했다는 걸 알아요. 이 USB에 있는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세요. 하지만 부인, 이 자료를 제출하면 형님까지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형님이 저를 숨겨줬다는 게 알려지면. 괜찮아요. 제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수환 씨는 살아야 해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게 제 남편이 원하던 일이에요. 수환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부인,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회사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발견했을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회사 사람들 모두 연루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형님을 만났어요. 수환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형님은 병원에서 저희 회사 리베이트 문제를 조사하고 계셨어요. 형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증언을 부탁하셨고, 저는 형님을 믿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알아챘고 저는 도망쳐야 했어요. 남편이 수환 씨를 숨겨줬나요? 네, 형님이 저를 지방의 한 고시원에 숨겨주셨어요. 생활비도 대주셨고 변호사도 연결해 주셨어요.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잡혔을 거예요. 저는 남편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환을 숨겨주는 것은 범인 은닉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실을 지키기 위해 그 위험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한 달 후 수환의 증거가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밝혀졌고 회사 임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수환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수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과 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뻔했어요. 수환 씨, 이제 떳떳하게 사세요. 그게 제 남편이 원하는 일이에요. 저는 5명을 모두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5개의 목소리, 그들을 모두 만나서 남편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지연이를 만났습니다. 한빛복지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이는 1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아줌마, 아저씨는 제 은인이에요.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학교도 못 다녔을 거예요. 지연이는 아저씨가 보고 싶다며 울었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저씨는 하늘에서 지연이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지연이가 행복하게 잘 자라는 걸 보면서 기뻐하실 거야. 아줌마, 저 나중에 커서 아저씨처럼 착한 어른이 될 거예요. 어려운 아이들 도와줄 거예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선행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혜주를 만났습니다. 혜주는 34살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3살 된 딸 미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부인이시군요.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슬펐는지. 혜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남편도 이 아이도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치료비를 대주셔서 남편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혜주는 미나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인사드려. 이 아줌마의 남편분이 미나를 살려주신 분이야. 미나는 수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미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린 생명이 여기 있구나. 남편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민석도 다시 만났습니다. 민석은 많이 좋아져 보였습니다. 부인, 저 이제 아버지를 보내드렸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편히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잘하셨어요, 민석 씨. 부인,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준 가르침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어요. 수환도 만났습니다. 수환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형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형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5명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각자에게 다른 의미였습니다. 지연에게는 후원자, 수환에게는 친구, 혜주에게는 생명의 은인, 민석에게는 스승, 그리고 저에게는 평생의 반려자. 하지만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두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뜻을 이어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해왔던 일들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5사람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준호의 뜻을 이어가면 어떨까요?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지연이 어머니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돕고 싶어요. 혜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수환도 말했습니다. 형님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드는 거라면 제가 적극 돕겠습니다. 민석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것을 실천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다섯빛 재단이었습니다. 5사람의 이야기, 5개의 목소리를 기억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재단은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했습니다. 지연이처럼. 둘째, 부당한 일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셋째,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재단 설립 1년 후, 저는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새로운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6번째 녹음기였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나 서진이야. 당신이 남긴 5개의 목소리를 모두 들었어. 지연이도 만났고, 수환이도 만났고, 혜주도 만났고, 민석이도 만났어.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목소리도 들었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알아.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나는 당신을 다 알지 못했어. 미안해. 당신이 힘들 때 곁에서 더 많이 위로해주지 못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여보, 이제 나도 당신처럼 살아볼게. 누군가에게 목소리가 되어줄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게. 우리가 만든 5빛 재단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저는 녹음기를 무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6번째 목소리야. 내 목소리. 당신이 남긴 5개의 목소리에 내 목소리를 더하는 거야.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오렌지빛, 분홍빛, 보라빛, 노란빛, 푸른빛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5가지 빛이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남긴 5개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6번째 빛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5빛 재단을 설립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후원했고, 10명의 내부 고발자를 도왔고, 50명의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연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지연이는 커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수아는 재단의 이사가 되어 재정관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혜주는 환자 가족 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석은 재단 홍보 활동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남편이 남긴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들이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남편의 서재에 앉아 그 5개의 녹음기를 다시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립니다. 남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두운 밤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남편은 조용히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빛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노을이 질 때 5가지 색깔의 빛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희망의 빛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